본책만책 제35편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의 대계.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대계는 지난번 문어와 이어서 정보라 작가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에 수록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대계는 주인공이 수산시장에서 자신에게 말을 붙이는 대계를 발견하고, 말을 붙이는이라는 표현 너무 재밌다. 이거 라일라님 쓰신 줄거리인데, 말을 붙이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이 좀 더 적합하지 않아? 말을 붙이다고 볼 수가 있나? 약간 그 구조 신호를 모스보호 같은 게 아니라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로. 그렇죠. 발견하고 이끌리듯 그를 구해주면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는 두 사람, 세 사람? 아니요. 새 존재? 세 존재, 새 존재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대게가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대게가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한국어는 아니고 러시아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대게가 러시아어를 하는데 대게는 진짜 다 러시아산이 많잖아요. 실제로 수산시장에.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인공이 또 러시아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설정이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보라 작가님이 러시아어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소재다? 굳이 대계를 하신 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존재라서 대계를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대계라는 것이 대계를 먼저 설정하신 게 아니라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대계를 설정하신 걸까? 대표적인 러시아산 해산물이니까?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산물을 계속 주인공으로 삼고 싶으셨던 거는 맞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지? 그 중에서 되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게를 고르셨을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노르웨이였으면 연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수산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 근데 난 대게의 산지가 러시아라고 한 번도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대게가 보통 우리나라 산이거나 국산 아니면 러시아산. 난 늘 국산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러시아산 대게를 상상해보질 않았거든? 저는 가끔 외국인이나 혹은 한국어가 아닌 언어를 제1 언어로 쓰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반려동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라일라님한테 반려동물이 있어? 라일라님의 제1 언어가 일본어야? 그리고 라일라님 고양이를 길러? 네. 그럼 난 늘 물어보거든. 그 고양이가 일본어를 하냐 한국어를 하냐. 뭐 야옹야옹 이런 걸 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말을 걸었을 때 무슨 말을 알아듣냐고. 알아듣는 게 그 언어를 쓴다는 게 그 어떤 말을 알아듣는지. 그치.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강아지도 훈련시킬 때 손이라고 하냐 핸드라고 하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겠네. 그래서 나는 늘 그거를 생각하긴 했는데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대게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웃겼고. 상상해본 적이 없지. 그리고 지금 라일라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라일라님 그랬잖아. 수산시장에 가서 러시아산 대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좀 전에 했잖아. 나는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쩌면 우리가 수산시장에 갔을 때 대게가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우리가 거야? 러시아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었던 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지. 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러시아산 대게 대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놓쳤겠어요. 노르웨이산 연어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소름 돋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 대게도 사기를 당하는구나. 그래. 대기업과 독재 정부의 탄압에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못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못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인류가 멸망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대개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 학력과 상관없이 노동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죠, 인간 그죠. 사회에서. 그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대개한테 노동권이 없단 말이야.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죠. 인간은 그래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게 불법이 아니지만 그럼요. 대개는 노조를 조직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동성 결혼처럼. 그렇지.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지. 불법인 건 아닌데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죠. 그래서 이것이 좀 슬프다. 이 대개가 인간과 협상할 수 있는 대개도 노조를 조직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전 똑똑하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번 편에서도 느꼈는데 정말 자신의 삶에서 소재를 잘 꺼내서 조합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씀하신 맞아. 그 작가님이 어쨌든 러시아어를 하실 수 있으시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쓰는 대개가 만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어떤 언어를 하는 뭐랑 만나겠어.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나 만나겠지. 저희는 언어를 할 줄 있는 애를 만나지 않겠지. 그렇겠지. 장르물을 쓰면 보통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사람이 다 사람을 죽여본 것도 아닐 거고. 그럼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도 우리가 상상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경험한 것과 아는 것과 장르적인 요소를 잘 결합해서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보라 작가님 정말 정통하신 것 같다. 이를테면 이번 이야기도 러시아의 어떤 사회상, 러시아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옆나라 국가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 입는 바다와 바다 생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럼으로써 지구에 끼친 여파 이런 것들이 진짜 잘 조합이 돼가지고 재밌으면서 사회성이 있으면서 시도 적절하면서 연애 얘기도 빠지지 않고 쓰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되게 특징도 잘 살리시는 그렇죠. 아주 이 맛집인 12첩 반상이 나오는 맛집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 이 대게라는 단편 외에도 사실 이 책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모든 걸 잘 엮어서 만들어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되게 특히 잘 써주셔. 재미있게. 맞아. 그 나는 제일 웃겼던 점이 어머니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죠. 정확히는. 그죠.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웃긴 사람인 거야. 오.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죠. 삶의 내공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속상한 이한테 일단 소주를 줘야 되지 않겠. 걔가 대게더라도 편견 없어. 소주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진짜 무식한 방안이잖아. 모든 슬퍼하는 사람한테 다 소주를 먹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통하는 때가 있잖아. 지금 그게 통했잖아. 그죠? 그런 어떤 삶의 지혜, 어떤 내공. 이게 난 너무 웃기고 멋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속상한 얘에게 소주를 먹인다. 근데 그게 대게다? 난 대게 소주를 먹었다는 것도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어떻게 먹었을까? 잔을 부은 거 아닐까요? 누가 부어? 어디에다 부어? 스스로 집게발로 이렇게 들어서? 입이 근데 되게 입이 있지. 입이 있지. 나는 강아지처럼 먹을 거라고도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혀가 없잖아요? 대게가 혀가 없잖아. 그러네. 그럼 끌어올려서 먹을 수가 없네. 그럼 부어야죠. 부어야겠네. 근데 걔가 목이 없잖아. 대게가. 그럼 젖혀서 먹을 수가 없잖아. 마실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얘가 그 소주잔을 들 정도의 악력은 있겠지. 집게발이 악력이 세니까. 세죠. 근데 목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꺾어서 마시냐. 저는 관절을 그러니까 집게발이 돌아가잖아요. 아니 집게발이 돌아가는데 대게 구조를 보면 응. 등짝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생겼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앞을 향해 쏠려 생겼다고 얘가 미끄럼틀처럼. 그쵸. 근데 얘가 그럼 마시려면 목구멍 넘기려면 목구멍 있는지 없는지 찾죠. 어쨌든 넘기려면 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처럼 목이나 상반신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몸 전체가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넘어가지 않겠어? 일단 저는 그냥 갖다 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부을 때 바닷물 붓듯이. 바닷물을 붓지 않지. 바닷물 얘가 바다에서 사니까. 그럼 얘를 소주통에 넣어놨나? 아니 그거 너무 절이는 거잖아. 그건 알코올에 절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이 너무 웃겨. 너무 이 구조가 너무 궁금했고 대게가 과연 소주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가 난 너무 구조적으로 궁금했고 술 취하니까 어떻게든 이 종을 넘어선 대화가 통한다는 게 너무 웃겨. 너무 사실적으로 너무 웃겼어. 그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잠깐 등장하시는데 한두 마디 툭툭 던지시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대사를 던지시는. 그래서 이게 아마 실제로 작가님이 경험하신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에 바탕을 두신 시어머니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이시겠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소주 주는 장면도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께서 남편 얘기하고 둘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보고 쟤도 교수가 될 줄 알았더니 대본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혼자 속으로 근데 이미 걔는 러시아산 걔기 때문에 이미 어떤 대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빨갱이일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유머가 너무 취향이다. 그리고 책 자체가 분명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머러스한 문체로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이 책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맞아.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좋아하진 않지, 맞아.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나한테 있지. 그치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푸틴이 독재를 하잖아. 그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크림반도 문제는 그때 알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반감이 되게 심해진 정도인데 어쨌든 작가님이 여기에 러시아가 행한 아주 많은 문제 중에 일부를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데 너가 이미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나에게. 나는 잘 몰랐지만 너에게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러시아를 싫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러시아에 대해 저는 좀 동시에 복합적인 감정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러시아에 되게 많은 조선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넘어간 그때 전쟁이나 이럴 때 일제강점기 때 넘어간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이 그쵸, 살고 그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되게 내가 러시아를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반감 또 가지게 됐다. 그런 맞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편이었던 문어도 그렇지만 대개에서도 작가님이 이제 전편에서는 이제 대학에 대한 어떤 부당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해온 짓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사회 문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걸 소설에 잘 삽입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고 맞아. 그리고 주제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긴 한데 이 남편분의 맨 처음에 오빠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나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깜짝 놀랐어. 난 저도. 작가님이 남편분을 오빠라고 부를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작가님의 물론 자전적인 이야기이시겠지만 당연히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오빠라고 부를 때랑 위원장님이라고 부를 때랑 저는 느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문어를 읽을 때는 아무래도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물론 실제 연세는 제가 모르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얘기했잖아 그거는. 그 문어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느꼈거든요. 위원장님이. 근데 많겠죠. 일단 정보라 작가님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정보라 작가님과의 나이 차이가.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읽을 때. 뭔가 편견을 가지고 읽었겠지. 근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가 정보라 작가님의 실제 남편분과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서 더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어떤 관계일까 하다 나중에 위원장님이셔서 그 위원장님이 이 오빠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 그래서 되게 제가 이 상상한 이미지한테 달라지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막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오빠랑 읽는 순간 근데 저는 자기 남편을 자기가 애인일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자기 남편을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아니 편견도 아니야. 그냥 약간의 불쾌감이 있어 나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이제 성격이겠지 이게.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부르는 경우는 진짜 없잖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남자가 자기 부인이 누나라고 부르는 것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나는 그 오빠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길들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 주변에 일단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성의 부부도 별로 없어. 내가 기억한 게 맞다 한 명도 없어. 내가 너무 간만에 본 거야. 오빠를. 이런 관계에서의 오빠를 내가 진짜 너무 간만에 본 거지. 네네. 그 내가 약간 놀란 거야 순간. 그 내가 정보라 작가님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정보라 작가님 내 주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주변에서 본 이성의 부부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를 거라고 내가 상정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어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데 너무 낯설다 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친족 호칭을 연인이든 아무튼 맞아. 연인 간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했다니까 근데 나는 누나라고 누가 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는 걸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연하의 여성 썸 타는 여성이 나를 누나라고 부르거나 제 지금 애인이 남성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근데 제 애인이 저를 누나라고 부를 때 제가 좋기는 해요. 그러면 그 호칭 자체에 약간 사회적인 위계관계가 있는 걸까? 있지. 패티시가 있는 걸까? 있죠. 그러니까 호칭 자체에 위계도 있고 사회적인 위계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달라지기도 했고 어떤 단어는 그 자체로 어떤 패티시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저는 기본 호칭으로는 적절하진 않다고 저는 나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적절함에 대한 여러분 제 애인이 저를 평상시 누나라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애하면서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특별한 상황이니까 더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세상에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지. 근데 그래, 저는 최근에 완전 근데 잊고 있었어 내가. 이거 전혀 딴 얘기거든요. 어, 근데 제가 어. 최근에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를 봤냐면 저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시누이한테 시누이? 어어 내 남편의 동생인가? 어. 여자 동생인 여자 거지? 동생에게 오케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나만 부르고 싶으니까 너는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봤거든요. 자기 시누이한테? 어, 시누이가 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아니고? 오빠라는 호칭을 친족 호칭으로 쓰지 않고 나는 연인 호칭으로 쓰고 싶으니까 너는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이상한 글을 봤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 글에 대한 사람들이 그 진위 여부를 모르겠어요. 응? 근데 그 글에 대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음. 원래 친족 호칭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 오빠라는 말에 대한 함의가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서 쓰인다는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수의 의견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그렇게 이상하지 그자지. 라는 너무 생각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시누이분은 자기 오빠를 뭐라고 뭐라고 불러야 돼? 불러? 그러니까 이름이 예를 들어 순재씨면 순재씨 이렇게 불러야 돼? 자기 오빠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아니면 뭐 차라리 야 순재야 그냥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 시누이분한테 할 말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응.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호칭 문제 어쩌라고? 너무- 어쩌라고 임. 너무 이상한, 너무 광기의 정상성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 그 정상성도 아닌 거지. 그분 정상성도 아니지. 정상성에서 비롯된 비정상성 미쳐버릴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자체가 너무 저는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없겠지.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 혼자서. 나는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광기의 비정상성, 정상성에서 비롯된 광기의 비정상성 너무 있을 법한 진짜 얘기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빠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그 얘기도 생각나서 이상하다. 물론 모두가 자유로운 호칭의 자유가 있겠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기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그렇게 끝내죠. 끝나면 안 돼. 정답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오답은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내지 마 얘기. 아무튼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작은 소재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그 오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어에서도 물론 이 연애담이라는 걸 느꼈지만 저는 문어보다 이거에서 훨씬 더 사랑을 크게 느꼈거든요. 그 남편 유 원장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연애할 뭔 때 소리야? 내가 갖고 있었던 감정보다 지금 이 결혼 이후에 두 분이 쌓은 연대와 애정이 더 깊어 보이는 에피소드였다? 그래서 되게 이 해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는 식습관을 보면서 남편의 식습관을 떠올린다거나 이 사람과 함께 혹은 이 사람과 나란히 싸울 수 있음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가치관과 이 사람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서술할 때 제가 그게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제가 느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이냐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문어보다 훨씬 더 깊은 연애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애인을 만나고 관계를 지속할 때 이 사람과 다음을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보라 작가님한테는 이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게 느껴졌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남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사실은 같은 이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되게 좋았고 두 분과 시어머니가 함께 잘 사신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니까요. 좋은 가족을 꾸리셨다는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알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알라딘을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알라딘 사이트에 그 MD가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 문구에서 이 정보라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느낌?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애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근데 보면서 이 책이 계속 유머러스한 책인데 좀 웃겼던 게 이 대개가 소통을 할 수 있고 나랑 대화가 가능한 존재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대상의 식재료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잊지 않는 거야.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통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를 먹는 것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치. 나랑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를 내가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게 그렇게 잔인하게 묘사되지 않고 하지만 그것도 가볍게 묘사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얘는 식재료라는 걸 모두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뭔가 묘하게 자연스럽게 그걸 먹고 있어. 그러니까 칩이 심겨진 다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잔인하게 묘사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유머는 뭘까? 진지한 얘기도 재밌게 하시고 재밌는 얘기도 진지하게 하시고 되게 재밌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또 읽으면서 저는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되게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책이구나. 근데 그러면서 무게를 잃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도 근데 이 책이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책이 다 이제 저는 끝까지 읽었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결과적으로 연대와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편에서 작가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화자가 자꾸 작가 읽고 하자는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이제 대개한테 작가님 아니고 하자. 화자가 내가 지금 작가님이라고 그랬어 또? 화자가 대개한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냥 다리를 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답이 연대와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마 작가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편에서 왜 연대와 투쟁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우회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했을까 대개한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작가님도 지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고 다른 방식을 택하고 싶다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약간 반영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조직을 조직해야 하고 연대와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포기하거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고 사실은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파케도 지금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연대와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쓰는 것도 그렇다고 이제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걸지 후천적인 걸지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 어쨌든 그걸 선생님의 성향인 거지. 내 성향인 거고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깨닫게 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보통은 투쟁을 정말 최후의 방안처럼 어떤 의미로 최후의 방안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투쟁보다 자살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정말 투쟁을 최후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구나를 내가 요새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 책이 여러 사람한테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투쟁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방안이고 혹은 투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둘러가거나 포기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긴 녹음이 됐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본체만장 할 때마다 나의 목표는 20분이다. 근데 또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넘진 않고 아주 딱 맞게 맞아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라서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은 당연히 이 책의 다음 편인 상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편 상어도 여러분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상어는 이제 이 앞에 두 편과 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모험이 되기 때문에 기대하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팟빵 아이튠즈 저희 구독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저희 게시글 매번 올라가고 있으니까 리그램이나 아니면 뭐 좋아요, 댓글 다 환영입니다.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봄이 오기를 만끽하고 있을 정한세. 봄이 오는 거야? 만끽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녹음 우리가 먼저 하니까 이게 나갈 때쯤에는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약간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 아마 추울 것 같긴 하거든요. 봄은 항상 추웠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니까 봄을 여러분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는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회피였습니다.